안녕하세요. 12강 에너지 흐름 물질 순환 생물 다양성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물질 순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생태계 평형에 대해서도 배웠고요. 오늘은 생물 다양성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생물 다양성이란 보통은 종 다양성을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종 다양성뿐만 아니고요. 지구의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생물이 살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생물 종의 다양함뿐 아니라 각각의 생물 종이 가지는 유전 정보의 다양함, 생물과 환경이 상호작용하는 생태계의 다양함까지 모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작은 유전적 다양성에서부터 생태 다양성까지 이렇게 있는데요. 유전적 다양성이라고 함은 어떤 개체군 내에 그 각 개체들의 유전자가 다양한 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종 다양성은 이 생태계 안에서 쥐뿐만 아니라 개구리도 있고 버섯도 있고 식물도 있고 여러 가지 종의 다양성을 얘기하는 거고요. 생태계의 다양성은 넓은 지역에서 환경에 따라서 습지도 있고 숲풀도 있고 초원도 있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생태계가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씩 볼게요. 먼저 유전적 다양성. 같은 종이라고 해도요. 개체군 내의 개체들이 유전자의 변이로 인해서 다양한 형질이 나타나는 것을 유전적 다양성이라고 얘기해요. 아시아 무당벌레의 다양한 색과 반전문이 이렇게 있는데 보통 우리 레이디버그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무당벌레 보면은 여기 점이랑 색깔이 있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똑같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 점의 개수, 크기, 위치가 조금씩 다르고 이 색깔도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래서 아시아 무당벌레뿐이 아니라 그런 곤충들 또는 달팽이의 그런 껍질 모양이라던가 기린의 털 무늬, 기린도 역시 이렇게 무늬들이 있잖아요. 이 무늬들이 있을 때 이 무늬들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죠. 이런 것도 역시 유전적 다양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유전적 다양성이 높은 개체들의 형질이 다양하죠. 이게 중요한 이유는요. 유전적 다양성이 높으면 형질이 다양한데 환경이 급격하게 변했을 때 아니면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살아남을 수 있는 유리한 형질을 가진 개체가 존재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즉 멸종될 확률이 낮다는 거예요. 환경이 급격히 변한다는 거는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홍수가 났다거나 아니면 기후변화에 의해서 기후가 너무 올라갔다거나 환경이 변했을 때 또는 전염병 곰팡이라던가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전염병이 왔을 때 그 병에 더해서 그 병원균이 침입을 못하는 그런 형질을 가진 개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멸종될 확률이 훨씬 낮다는 거죠. 유전적 다양성은요. 농작물의 품종 개량에도 굉장한 도움을 줍니다. 유전적 다양성이 높아야지 유용한 유전자를 많이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유용한 유전자를 지닌 야생동물로부터 얻은 유전자를 이용해서 생산성도 높고 맛도 좋고 질병에도 강한 농작물을 개발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많이 아시겠지만 바나나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바나나에 씨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드시는 바나나에? 여러분 바나나에 씨가 있다면 그거 먹기 편할까요? 불편하겠죠. 네, 그런데 원래 야생 바나나는 씨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는 바나나는 씨를 없앤 품종이에요. 그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씨가 있는 야생 바나나와는 달리 우리가 흔히 먹는 바나나는 먹기 좋도록 씨를 없앤 품종입니다. 씨가 없어서 줄기의 일부를 잘라서 옮겨 심어서 번식을 시켜요. 꺾꽂이 이렇게 얘기하죠. 무성생식을 합니다. 번식을 할 때 무성생식을 해요. 씨가 없으니까요. 무성생식의 장점은 뭐예요? 씨가 만약에 씨가 없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만약에 씨를 가지고 번식하는 거는 유성생식이라고 부르잖아요. 유성생식은 두 가지 이제 암컷과 수컷 두 가지가 이제 관여를 하기 때문에 암수 얘네의 형질이 좋은 형질이 이렇게 섞이게 되면서 유전적 다양성도 커지고요. 이 좋은 형질이라면 절반밖에 못 받게 되는 거고 나쁜 형질이라면 절반이 희석되는 거죠. 그런데 무성생식은요. 그냥 EN의 개체의 일부로 다시 EN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원래 개체에 있었던 유전 형질이 그대로 B로 오게 됩니다. 만약에 이 A 개체가 굉장히 좋은 형질을 가지고 있었다면 100% B 형질에게도 B 개체에게도 그 형질이 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먹기 좋도록 씨를 없앤 품종을 무성생식해서 번식시키면요. 계속 씨가 없어요. 계속 그 맛과 모든 성질이 유전적 특성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바나나가 세계적으로 이 씨가 없는 이 품종을 계속 먹었으니까 유전적으로 다양성이 매우 낮은 단일 품종이 재배되고 있었어요. 뭐 필리핀에서도 뭐 어디에서도 다 그 똑같은 씨를 없앤 그 품종을 재배했습니다. 1950년대까지 재배했던 바나나가 맛과 향이 엄청 뛰어났대요. 그런데 그때 곰팡이 감염에 이제 한 질병인 파나마병이라고 하는 병이 유행을 했어요. 그래서 곰팡이가 병원균이 돼가지고 바나나를 오염시켰는데 감염을 시켰는데 거기서 살아남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다 같은 품종이니까. 집단 폐사했습니다. 그래서 1960년이 돼서야 10년 이후에 이 전 품종보다 맛과 향은 좀 떨어지지만 파나마병의 저항성을 가진 새 품종이 개발되었대요. 그런데 다시 변종 파나마병이 유행을 하면서 출현을 하면서 얘도 역시 멸종 위기에 처하게 됐어요. 다행히 야생 바나나 중에 한 종의 유전체에서 변종 파나마병의 내성을 가진 유전자가 밝혀지게 돼가지고 바나나 산업에 희망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 품종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 질병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었던 거고요. 네, 그래도 야생 바나나가 어딘가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새로운 그런 유전체의 그 유전자를 발견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유전적 다양성이 낮은 품종에서는 감염병에 취약하다는 거예요. 멸종된 확률이 크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같은 바나나 품종만 먹다가 나중에 10년, 20년, 30년 지나면 바나나라는 그런 종이 이 땅에서 없어질 수도 있어요. 지구상에서는. 얼마나 슬퍼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 막 80살, 90살 돼가지고 아, 바나나 한 번만 먹어봤으면 나 어릴 때 먹던 바나나가 그립다. 이럴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유전적 다양성을 봤고요. 그 다음에 종 다양성을 볼게요. 종 다양성. 한 지역에서 종이 얼마나 다양하냐를 얘기합니다. 종 다양성은요,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데요. 종의 수가 많아야 돼요. 종의 수가 많아야 종 다양성이 높은 거예요. 당연하죠. 그 다음에 종의 비율이 고를수록 더 다양성이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종 다양성이 높을수록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거예요. 자료를 볼게요. 1, 2, 3 세 가지 군집이 있고요. 이 군집에는 종 A, B, C, D 서로 다른 네 가지 종의 나무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각 군집에서 종 A, B, C, D가 얼마나 있는지를 개체수를 한번 세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표가 나왔어요. 군집 1은 하나, 둘, 셋, 네 가지 종이 있고요. 군집 3은 얘가 없으니까 세 가지 종이 있고요. 군집 3은 네 가지 종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제일 다양성이 낮아요? 2가 3위인 걸 알 수 있겠죠. 1하고 3을 비교해 볼까요? 1은 4, 5, 7, 4. 3은 13, 2, 2, 3. 어때요? 전체 개체수에서 각 종이 차지하는 비율 한번 계산해 보시면 되겠죠. 4 더하기 5 더하기 7 더하기 4. 네, 분의 4, 5, 7, 4 이렇게 보시면 되고 3은 13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3분의 13, 2, 2, 3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해보면 누가 더 고를까요? 눈으로 봐도 단번에 알겠죠. 군집 1이 가장 종에 차지하는 비율이 고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군집 1, 2, 3을 비교해봤을 때 종 다양성은 1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2 순서다. 종의 수가 많고 고를수록 더 종 다양성이 높은 생태계이다. 세 번째, 생태계의 다양성을 보시면 생태계라는 거는 사막, 초원, 산림, 습지, 산, 호수, 강, 바다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생태계가 다양하게 존재할수록 당연히 거기에 살 수 있는 종들도 다양하겠죠. 그래서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과 환경 사이에 다양한 관계성을 포함하는 의미예요. 생태계 다양성이 높은 지역에는 다양한 환경 조건이 존재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환경에 적응해서 다양한 종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생태계 다양성이 높으면 유전적 다양성도 종 다양성도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당연히 뭐 사막에 사는 종 다르고 초원에 사는 종 다르고 산림에 사는 종 다르고요. 또 이런 것들이 섞여 있으면 거기에 사는 그런 개체군 안에서 환경이 다르니까 각 환경에 잘 적응한 종이 다르고 그 잘 적응한다는 건 형질도 다른 것이고 유전자 구성이 다른 거니까 유전적 다양성도 높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생물 다양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유전적 다양성, 종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 이 세 가지 생물 다양성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단은 생물 다양성이 중요한 이유는 이 생물 다양성이 있어야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생물 다양성이 잘 유지되는 생태계가 있다면요. 혹시 좀 교란이 있더라도 생태계 평형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생태계 평형이 깨지면 물질 순환과 에너지 흐름에도 이상을 초래해서 생물의 생존이 위협을 받게 되고 쉽게 잘 회복되지 않아요. 회복되더라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 같은 경우는 지구에서 생태계가 많이 평형이 깨진 생태계가 많고 쉽게 회복되지 않는데 회복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했잖아요. 회복할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그 사이에 또 인위적인 계속 파괴가 가해지기 때문에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거죠. 네, 그 다음에 생물 다양성이 생물 자원으로 우리에게 생태적, 문화적 가치가 크기 때문에 인간에게 사회적, 심리적 가치를 제공합니다. 우리가 생물을 직접 이용할 수 있는 거 의식주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목화, 마, 양, 누에 같은 게 직물을 만들어주죠. 목화는 면, 마는 린넨, 양은 모, 누에는 실크 이런 직물을 공급해주고 또 식량도 공급해주고요. 주택의 재료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의약품도 대부분 우리가 사용하는 의약품이요. 대부분은 생물 자원에서 찾아냈거나 생물 자원을 활용해서 그 생물 자원을 활용해가지고 그 안에서 합성을 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생산을 합니다. 예를 들면 페니실린은 항생제죠. 항생제 페니실린은 푸른 곰팡이에서 만들어졌고요. 페니실린이 아니라 다른 항생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도 대부분은 다른 세균이나 곰팡이나 그런 생물들에서 생산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텍솔이라고 부르는 항암제가 있어요. 텍솔이라고 부르는 항암제가 있는데 이것은 주목이라고 부르는 나무 이름이에요. 나무에서 그 나무 껍질에서 추출한 게 텍솔이라는 항암제입니다. 그것 외에도 화석연료는 결국은 화석연료도 생물의 사체에서 이제 나오게 된 거죠. 종이나 천연재료, 염색약, 고무 같은 것도 다 생물에서 비롯됐고요. 간접 이용하는 걸 보면요. 그 생물을 직접 재료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도 습지나 해안이 오염물질을 처리해주는 자연 정화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방풍림이라고 해서 나무를 많이 심으면 그 지역에 태풍이나 홍수나 산사태 같은 것이 왔을 때 이 나무가 뿌리를 깊게 뻗어가지고 그 땅을 이렇게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바람도 막아주고요. 홍수나 산사태를 예방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 탄소순환에서도 봤지만 식물의 조절자 역할, 식물들이 있어서 CO2를 잘 흡수하고 배출하고 하면서 적합한 기후 조건을 만드는 역할을 또 해주고 있습니다. 또 특정 지역의 환경 상태를 알려주는 지표종들이 있고요. 관광 자원으로도 굉장히 가치가 있죠. 휴양림, 갯벌, 습지 같은 생태 관광 자원이 또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생물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개발이라고 해서 이 생물 자원 자체가 굉장히 가치 있고 유용한데 과학이 발달하면서 그 자원의 가치가 더 커지고 있어요. 더 다양한 형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다양한 형태로 새로운 형태로 또 생물 자원이 개발되고 이용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질병의 저항력을 가진 생물의 유전자를 새로운 농작물에 넣어줘서 새로운 농작물, 냉해, 추운 것을 견딜 수 있다거나 특정한 어떤 해충에 대한 저항성을 가지고 있다거나 어떤 농약에 대한 저항성을 가지고 있다거나 한 유전자를 개발해서 새로운 농작물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유전자들을 넣은 농작물을 보통 이제 GMO, 살아있으면 LMO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극한 환경에서 서식하는 생물의 내열성 DNA 중합효소의 활용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은 지금 이게 어떤 말인지 모를 수 있습니다. 내열성 DNA 중합효소라고 함은 DNA를 합성하는 효소인데요. 효소니까 생체 내에서 작용하잖아요. 보통 효소는 그 생물이 거주하는, 서식하는 그때 그 상황의 온도에서 이제 활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는 효소는 보통 37도 주변에서 활성이 높아요. 그런데 극한 환경, 막 펄펄 끓는 유황 온천에서 살고 있는 예를 들면 썰모스 아쿠아티쿠스라는 어떤 세균이 있어요. 걔는 사는 온도가 막 90도예요. 그러면 걔 안에 있는 내열성, 열 저항성을 가진 DNA 중합효소가 그 안에서 발견이 됐어요. 이거를 가지고 PCR, 폴리머레이즈 체인 리액션, 중합효소 연쇄 반응이라는 PCR을 하게 되는데 PCR 요즘에 알고 계시죠,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검출할 때,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할 때 코로나 바이러스의 RNA를 이용해서 DNA로 바꾼 다음에 그 DNA를 증폭하는, 보통
RT-PCR이라고 얘기를 해요. RNA를 가지고 PCR을 하면 RT-PCR이에요. 그래서 Reverse Transcription Polymerase Chain Reaction이라고 하는 RT-PCR에 사용을 하는데요. 이때 이 내열성 DNA 중합효소가 있어야지 이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열성 DNA 중합효소가 없으면 코로나 검사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거를 잘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바이오 에너지를 생산할 때도 역시 다양한 생물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엔 나오지 않았지만 여러 오염물질들 있잖아요. 환경 호르몬이라던가 플라스틱이라던가 썩지 않는다고 알려지는 여러 가지 물질들을 분해할 수 있는 세균들이 조금씩 알려지고 있어요. 걔네들을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오염시킨 환경을 다시 정화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이런 데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네, 생명공학에 대해서 좀 공부해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생물 다양성 보전에 대해서 좀 볼게요. 인간이 이렇게 많이 파괴를 해놓은 그 생물 다양성을 보전을 해야 되는데요. 먼저 생물 다양성이 감소되는 주요 원인에 대해서 볼게요. 보통 인간의 활동과 관련이 있죠. 중요한 거 서식지 파괴와 단편화입니다. 서식지 파괴하는 거 숲을 벌목하고 습지를 매립시켜버리고 땅으로 쓰겠다고 그러면서 생태계 다양성이 파괴되는 거죠. 서식지의 면적도 감소되고 그 서식지에서 살아가는 생물의 종수가 감소하게 돼서 생물 다양성이 감소합니다. 여기 보시면 보존되는 면적 퍼센트와 처음에 있던 종에서 살아남은 종의 비율이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 이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볼게요. 보존되는 면적이 100이었다가 한 90% 정도, 한 10%만 파괴를 했어요. 그러면 이만큼이 아니라 이만큼이 살아남아요. 괜찮죠?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90%만 남아있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50% 미만으로 떨어지는 순간 갑자기 확 떨어진다는 거죠. 네. 보존되는 면적이 줄어들면 처음에 있었던 종이 이렇게 감소한다는 거예요. 또 문제는요. 대규모의 서식지를 작게 나누는, 분할시키는 서식지 단편화가 굉장히 문제예요. 서식지 면적을 줄일 뿐 아니라 생물의 이동을 제한해서 고립시키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서식하는 개체군의 크기가 작아집니다. 이는 곧 멸종으로 이어질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64헥타르의 어떤 면적을 가진 서식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를 사람이 지나다니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돌아서 가야 되잖아. 여기 있는 사람도 가려면 이렇게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게 싫어서 여기에다가 철도, 물론 사람이 이렇게 크지 않습니다. 훨씬 작겠죠. 철도나 도로를 놨어요. 그랬을 때 서식지를 이렇게 잘랐어요. 이 철도와 도로의 면적 자체는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통은 이 가장자리에서는 생물들이 잘 살기가 어려워요. 인간의 활동도 있고 소음도 있기 때문에 안쪽에서 주로 사는데 이렇게 버려지는 면적이 너무 많아. 단편화를 해가지고 생물들이 살 수 있는 면적이 너무 줄어서요. 8.7, 4개를 합하더라도 34.8 헥타르밖에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요만큼 면적으로 철도만 놨어, 도로만 놨어 하지만 서식지는 거의 절반으로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서식지 단편화가 굉장히 문제고요. 또 여기를 A, B, C, D라고 했을 때 A에서 B로, B에서 D로 이렇게 이동할 수가 없잖아요. 이동하다가 차에 치여가지고 로드킬 당하고. 네, 저도 운전하고 출퇴근하면서 한 1년에 4-5번 정도 로드킬을 보는 것 같아요.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생물들의 이동을 제한합니다. 그래서 요거 서식지 단편화를 조금 이 안 좋은 효과를 좀 희석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대안을 마련한다면 생태터널 같은 거, 생태통로를 좀 마련해주면 되겠죠. 여기를 동물들이 지나다닐 수 있게 이렇게 생태터널 같은 거를 만들어주면 좋아요. 여러분 고속도로나 이렇게 길 다니다 보면은 터널이나 이런 데 전에 이렇게 동물들이 다니는 길이라고 생태터널 아니면 동물들이 지나가고 있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육교같이 생겼는데 사람 다니는 계단 같은 건 아니고 막 풀 같은 거 숲을 우거지게 만든 것들이 있어요. 이런 거 생태터널이고요. 서식지 단편화에 대한 악영향을 조금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불법 포획과 남획이죠. 불법 포획과 남획 비슷한 것 같은데요. 포획이 금지된 종을 포획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걸 불법 포획이라고 하고요.
포획을 하는데 개체군을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심하게 과도하게 포획하는 것을 남획이라고 불러요. 이런 불법 포획과 남획 때문에 일부 종은 멸종 위기에 처해 있거나 이미 멸종된 것들도 너무나 많이 있죠. 환경오염과 기후변화 때문에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서 대기, 수질, 토양이 오염되고요. 지구온난화가 돼서 기후를 변화시키다 보니까 북극곰도 그렇고요.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외래종의 도입. 외래종이 고유종의 서식지를 차지하고 먹이사슬의 변화를 일으키면서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켜요. 블루길, 가시박, 뉴트리아, 돼지풀 이런 것들이 기존 생물들이 살 수 있는 설자리를 이제 무너뜨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생물 다양성을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 볼게요. 개인적 수준에서 실천 방안, 에너지를 절약하는 거예요. 자원을 재활용하고요. 업사이클링을 하고 친환경 제품, 저탄소 제품을 사용하는 겁니다. 개인적 수준이 굉장히 미비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굉장히 작아 보이지만 만약에 이렇게 친환경 저탄소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너무나 많아지면, 굉장히 많아지면 기업에서는 친환경 제품이 아니면은 선보일 수가 없어요. 팔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인 수준의 실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수준의 실천은요, 대정부 감시 기능과 홍보를 통한 NGO 활동 같은 것을 할 수 있겠죠. 또 국가적 수준의 실천 방안은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 국립공원을 지정하고 관리하는 것, 멸종위기종의 복원사업, 또 종자은행을 통한 생물의 유전자 관리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종자은행 같은 거는 요즘에 전쟁이라고 표현을 해요. 종자 전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종자은행을 빨리 만들고 등록을 해서 그것을 우리나라 고유종으로 등록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그 생물들의 유전 정보를 다른 나라에서 다 그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사용할 수 없고 사용할 때마다 돈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국제적 수준의 실천 방안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면은 생태계 파괴, 지구 환경 오염은 개인적인 실천도 중요하지만 모두가 다 같이 보호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미세먼지 발생을 아무리 줄이고 싶어도 중국에서 날아오는 환경오염 물질이 있으면 그 효과가 크지 않은 것처럼 국제적으로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국제 협약을 통해서 기후변화 협약이라든가 탄소 배출 협약이라든가 이런 것들 통해서 생물 다양성 보존 활동을 펼치고, 인간도 생태계의 구성 요소라는 걸 알고 인간과 다른 생물들이 같이 살아가야 되는 공동체임을 인식하는 그런 생물 다양성 협약, 람사르 협약, 바젤 협약, 런던 협약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좀 잘 알아두시고요. 환경 보전, 특별히 생물 다양성 보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